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강의실. 교수님, 한국이 에너지 강국이라고요? 과장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미국 학생 브래들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한국은 그저 IT만 조금 잘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순간 강의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맥킨 리처드 교수는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닫으며 날카로운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브래들리 군, 한국이 자원이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까? 교수님의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습니다. 자네 아버님 회사가 지난달 도입한 AI 솔루션 그거 한국 겁니다. 알고 하는 소립니까? 교수님의 말에 브래들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실리콘밸리 대형 IT 기업 임원이었기 때문이죠. 교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3년 전 미국 기업들을 싹 다 제치고 말이죠. 순간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의 탄성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맥킨 리처드 교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맥킨 리처드, 미국 하버드생들 중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경제정치학 교수. 그의 강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맥킨 교수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한때 한국을 Made in Japan's Shadow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을 베끼는 나라 정도로만 봤죠.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고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세계 지도에서 한반도를 찾아보십시오. 누가 짚어줘야 알 수 있는 작은 땅입니다. 북한이라는 핵무장 적대국과 맞닿아 있고 자원은 거의 없으며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 중국의 28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35년 강점당하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을까요? 맥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오늘은 예정된 강의를 잠시 미루고 브래들리 씨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리죠. 한국이 보유한 초특급 자원, 전 세계가 탐내는 한국의 무한에너지, 그리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 7가지 반전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중동에서 온 학생이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고 브래들리는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에서 따라하게 만드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죠.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세계가 놓친 퍼즐 조각들입니다.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계가 침묵한 7가지 한국의 반전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교실을 채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홍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맥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눈부신 사막 위에 우뚝 선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석유의 나라에 전기를 판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생각나나요? 석유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 중 하나인 UAE가 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무려 200억 달러를 들여서 말입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브라카 원전의 웅장한 전경이 나타났죠. 2009년 UAE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원자력 강국들이 모두 입찰에 뛰어들었죠.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원자력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보유국들을 제치고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도 석유가 넘쳐나는 중동에서 말이죠. 브래들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분명 가격 때문이었겠죠? 싸게 입찰해서 이긴 겁니까?
맥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경쟁력 있는 가격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죠. 화면에는 한국 원전의 가동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원전 가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에미리트 왕실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원전 건설 일정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이었죠. 일본과 프랑스의 최근 원전 프로젝트들이 기한을 크게 넘기고 예산을 초과한 반면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UAE 왕세자가 한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UAE 왕세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발전소를 사는 게 아니라 신뢰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국 측에 직접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기술이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들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기술 모방국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 왕실은 철저한 검증 끝에 한국 기술의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완공된 브라카 원전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브라카 1호기가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UAE는 중동 최초로 원자력 발전 시대를 열었고 한국은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UAE는 한국과 함께 제3국 원전 수출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이죠. 석유 강국이 한국과 손잡고 다른 나라의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겁니다. 맥킨 교수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은 원자력이라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강자들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제 기름, 나라가 한국 기술로 전기를 만든다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었죠. 브래들리는 이제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맥킨 교수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식 시스템이 미국을 강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을 사용해 보신 분? 맥킨 교수가 물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죠. 미국 전자상거래의 왕좌, 아마존.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마존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실에서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불과 10년 만에 아마존의 한국 진출을 무력화시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쿠팡의 특징적인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배송 직원들이 도시를 누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미국에서도 당시에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중국계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알리바바도 빠른 배송 시스템이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쿠팡의 차별점은 직접 배송에 있었습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달리 쿠팡은 물류센터부터 고객 문 앞까지 전 과정을 자체 인력으로 관리했죠. 이를 위해 5만 명 이상의 정규직 배송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엄청난 초기 투자였죠. 교수는 다음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쿠팡의 매출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였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쿠팡의 실패를 예측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모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1년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했다면 쉽게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아마존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맥킨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마존은 실제로 한국에 진출했지만 철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고밀도 아파트 단지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쿠팡은 밀도 비즈니스를 완성했습니다. 한 건물에 수백 가구가 살기 때문에 한 번의 방문으로 많은 배송을 완료할 수 있었죠. 게다가 한국은 음식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 빠른 배송에 익숙했습니다. 교수는 다음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온라인 쇼핑 경험 만족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쿠팡의 진짜 혁신은 배송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 품질, 반품 용이성, 고객 서비스에서 쿠팡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쿠팡은 무조건 환불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었죠. 맥킨 교수는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쿠팡, 미국 시장 본격 진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쿠팡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국 기업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출신인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쿠팡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델을 성공시켰다. 브래들리는 이제 완전히 몰입하여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회의적인 표정이 없었죠. 여러분, 쿠팡의 사례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하는 미국식 접근법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를 고민하는 한국식 접근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자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했고, 이제 그 모델을 세계로, 심지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배송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죠. 다음 사례에서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을 선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맥킨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베트남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베트남 대통령 판민진이 공식 행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삼성 갤럭시입니다. 단순한 개인 선호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결정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베트남의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삼성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삼성 갤럭시를 국가 지도부의 공식 통신 기기로 선택했습니다. 화웨이, 애플, 샤오미 등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국 기업을 선택했죠. 브래들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삼성 공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 아닙니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베트남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교수는 다음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였습니다. 2023년 기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가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베트남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베트남 정부 대변인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안정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삼성의 녹스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발언 뒤에 숨겨진 맥락이 무엇일까요?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보안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베트남은 제3의 국가 기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수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동남아시아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국제 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술은 중립적 선택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이나 유럽 기업도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요? 왜 하필 삼성이었습니까? 맥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신뢰라는 요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교수는 세계 스마트폰 보안 평가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녹스 시스템이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2013년부터 녹스라는 독자적인 보안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국방부와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인증받은 기술이죠. 베트남은 자국 지도부의 통신 보안을 위해 이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맥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보여졌습니다. 베트남의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중립성이 새로운 외교적 자산이 된 겁니다. 브래들리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기술적 신뢰 국가 신뢰라는 메모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 외교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기술이 있지만 국가적 신뢰를 얻은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베트남 대통령의 선택이 보여주듯 기술은 많지만 국가 신뢰는 한국에게 돌아갔습니다. 맥킨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다음 사례는 좀 더 흥미로운 영역입니다. 한국이 하드웨어나 IT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세계적 신뢰를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평화라는 무형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죠. 맥킨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 헬멧을 쓴 한국 군인들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UN 평화유지군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학생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죠. 놀랍게도 최근 10년간 UN 내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평화유지군은 한국군이었습니다. 레바논, 남수단, 소말리아 등 세계 분쟁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평화유지군으로 평가받고 있죠. 중동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한국 평화유지군을 직접 봤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정말 그들을 신뢰했어요. 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나요? 맥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셨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군이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교수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청결과 질서, UN 감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 주둔지는 항상 가장 청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작은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현지인들에게 주는 인상은 매우 강력했죠. 이들은 자신들의 공간부터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은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한국 평화유지군은 항상 의료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한 주에 평균 200명 이상의 현지인들이 한국군 의료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움의 손길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세 번째 항목은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군이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아랍어 기초 과정을 모든 파병 군인들에게 의무화했고 현지 명절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한국군이 주최한 태권도 교실이 현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남수단에서는 K-팝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규모는 크지 않잖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작은 규모인데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파병 규모는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아닌 방식이 차별점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UN 보고서의 한 페이지였죠. UN 감찰관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군은 무력 시위보다 질서 유지에 집중한다. 그들은 총을 겨누기보다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였다.
교수는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레바논 마을에 세워진 한국어 간판이었습니다. 한국 레바논 우정의 달이라고 쓰여 있었죠. 한국군은 단순한 경비 임무를 넘어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했습니다. 다리, 학교, 병원 등을 건설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죠. 이것이 평화 브랜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유엔 관계자들이 한국군 주둔지를 방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평화 유지 방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 평화를 건설하는 군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맥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이 사례는 한국인은 총보다 질서를 먼저 꺼낸다는 국가적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성공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델이 된 것이죠. 브래들리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메모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질서의식이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한국인들의 특별한 대응 방식에 관한 이야기죠. 맥킨 교수는 폭설로 덮인 미국 텍사스 도로와 정전으로 어두워진 독일 베를린의 거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2월, 텍사스는 100년 만에 최악 폭설로 전력망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베를린은 대규모 정전을 겪었죠.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교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놀라운 대응이었습니다. 교수는 텍사스의 한인마트가 발전기로 영업 중인 모습, 한인의 자원봉사자들이 노약자 가정을 방문하는 모습, 베를린의 한국 식당들이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한인회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6시간 만에 지역 내 모든 한인 노약자 가정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음식과 담요를 배달했죠. 이 모든 것이 정부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지역 뉴스의 텍사스 폭설 속 빛난 한인 커뮤니티의 결속력 헤드라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정전 2시간 만에 한인 자영업자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냉장고 음식이 상하기 전에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고, 한인 의사들은 비상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커뮤니티도 비슷한 일을 했을 텐데요. 차이점은 속도와 조직력에 있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교수는 베를린 대학 사회학자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다른 어떤 그룹보다 빠르게 조직화되었고 가장 체계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텍사스 지역 뉴스에 실린 한인 회장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왔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중국계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그런 대응 체계가 발달했을까요? 맥킨 교수는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완전한 폐허에서 재건해야 했습니다. 외부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두레와 품앗이라는 전통적 상호부조 시스템이 현대적으로 부활했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교민 커뮤니티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교수는 베를린 시정부가 한인회와 함께 개최한 커뮤니티 위기 대응 워크숍 포스터를 보여주며 마무리했습니다. 베를린 시정부는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이죠. 한국인은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제 더 큰 규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2년 만에 완성한 이야기죠. 맥킨 교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화려한 장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특별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공동 입장했던 올림픽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할 점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교수는 IOC 회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보통 올림픽 준비 기간은 7년이지만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된 것은 개최 2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까지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주요 경기장 건설이 지연되고 예산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IOC는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일부 언론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당시 외신 보도 헤드라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평창 준비 지연으로 위기, IOC 평창 준비 상태의 심각한 우려 표명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한국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IOC 위원장은 개막식 직후 이건 기적이다. 평창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빠르게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주요 시설들의 완공 과정 타임랩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는 6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은 최소 2년이 소요됩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8개월 만에 지어졌고 고속철도는 10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었다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수는 IOC의 시설 평가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평창 시설들은 탁월함 등급을 받았습니다. IOC 기술 담당자들은 평창의 시설이 놀라울 정도로 고품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빙상 경기장의 빙질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업무 시스템 도식화 그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비결은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정밀한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프로젝트를 수천 개의 작은 과제로 분해했고 각 과제별로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모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죠.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의 교육 시간은 이전 대회들보다 30% 더 많았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IOC 위원의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준비 기간이 2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7년이 주어져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2년 만에 역대 가장 완벽한 올림픽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맥킨 교수는 마무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보여준 것은 한국의 속도가 아니라 계획과 실행 사이의 정확도였습니다. 한국은 계획과 실행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이것이 한국은 계획과 실행 사이의 속도가 다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준비팀들이 모두 평창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한국의 프로젝트 관리 방식은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로 한국이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맥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UN 총회장에서 연설 중인 BTS 멤버들의 모습과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한국어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기록을 담은 화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보통 어떤 언어로 불러야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거의 동시에 영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1958년 빌보드 차트가 시작된 이래로 영어 이외의 언어로 1위를 차지한 노래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한국의 BTS는 한국어 가사가 포함된 노래로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순수 한국어 노래 Life Goes On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교수는 세계 각국의 BTS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담은 뉴스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BTS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선 현상입니다.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듀오링고 같은 언어 학습 앱에서 한국어 코스 등록률이 2018년 이후 740% 증가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인기 아닐까요?
보통 K-팝 그룹들의 인기는 오래가지 않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BTS는 단순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그들은 UN 총회에서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라는 메시지로 연설했고 2020년에는 UN 총회에 다시 초청받아 코로나19 시대의 회복과 희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는 BTS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경제적 수치를 띄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BTS는 한 해 동안 약 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중견 기업 수십 개의 연간 매출액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음반 판매나 공연 수익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관광, 소비재, 식품, 화장품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성장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브래들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맥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BTS의 성공 비결은 진정성과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대들의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압박, 자아 찾기와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BTS 케이스 스터디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2020년 BTS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제목의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BTS의 성공이 팬 커뮤니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은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파트너로 대우했고 이것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교수는 세계 지도 위에 BTS의 팬클럽 아미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 문화 현상의 진정한 힘은 뭘까요? 바로 국경과 언어, 인종을 초월한 연결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문화가 이제는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할리우드나 브로드웨이 같은 미국 문화 산업이 독점하던 영역에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맥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BTS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총도 기술도 아닌 말과 음악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처음의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맥킨 리처드 교수는 프로젝터를 끄고 강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사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석유의 땅에 전기를 팔고 미국의 한국식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적 신뢰를 얻은 기술을 만들고 평화의 상징이 되고 위기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언어를 넘어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맥킨 교수는 칠판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더 큰 힘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인구, 더 강한 군사력. 하지만 한국은 정확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유한 초특급 자원, 석유보다 비싸고 전 세계가 탐내는 한국의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석유는 고갈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얻을 수도 없죠. 하지만 한국의 이 자원은 어떻습니까? 후세에 물려주고 또 후세에 물려주는 이 한국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작게 보여도 가장 정확히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7가지 반전은 미래에 우리가 참고하게 될 교과서입니다. 교수는 브래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까? 브래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에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정된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갔지만 불에 들리는 자리에 남아 한국의 7가지 전략. 미래 비즈니스 연구 주제라고 노트북에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